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한국은 불과 50년 만에 세계적 문화 강국이 되었다. 그런데 미국과 유럽은 왜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지 못했을까? 나는 이 의문을 풀기 위해 오랜 연구를 해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한국의 성공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치밀한 전략과 역사 속에서 축적된 문화적 저력의 결과였다.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아주 우연한 순간이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열린 한 국제 학술 포럼에 참석했을 때였다. 세계적인 석학들이 모여 한국의 발전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발표자는 한국이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세계를 이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때였다. 청중 중 한 명이 손을 들고 단호하게 말했다. 한국의 성공은 단순한 운과 외부 원조 덕분입니다. 미국과 유럽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한국이 잠시 반짝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옥스퍼드 대학의 제임스 교수였다. 그는 한국의 성장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치부했다. 나는 순간적으로 반박하고 싶었지만 감정을 가라앉혔다. 그 순간 내 옆에 있던 케임브리지 대학의 데이빗 박 교수가 조용히 손을 들었다. 단순한 운이었다면 왜 다른 개발도상국들은 한국처럼 성장하지 못했을까요? 한국은 단순한 경제 강국이 아닙니다. 문화기술 교육 모든 면에서 세계 최강국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강연장은 갑자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두 교수의 논쟁이 시작된 것이다. 논쟁은 점점 치열해졌다. 제임스 교수는 미국과 유럽의 산업혁명이 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데이빗 박 교수는 반박했다. 한국은 서구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혁신을 이루었습니다. 산업화뿐만 아니라 문화적 영향력에서도 이제 서구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그 말에 청중들은 웅성이었다. 한국이 서구를 뛰어넘고 있다고. 나는 이 논쟁을 지켜보면서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금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한국의 성공을 만든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정리할 수 있었다. 나는 연구를 진행하면서 한국의 빠른 경제, 성장과 문화 확산이 단순한 경제 정책이나 산업 발전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한글이라는 문자에 있었다. 한국의 발전을 연구할수록 한글이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지식혁명을 이끌어낸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확신하게 되었다. 한국의 성장과 성공을 설명하는 데 있어 한글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철저한 논리적 구조를 가진 혁신적인 문자였다. 내가 한글의 구조를 처음으로 분석했을 때 느낀 감정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다. 세계적으로 문자는 대부분 오랜 세월 동안 자연스럽게 변형되면서 발전한 경우가 많다. 영어의 알파벳도 고대 라틴 문자에서 비롯되었으며 중국의 한자는 수천 년간 형태가 바뀌어 현재의 모습이 되었다. 그러나 한글은 달랐다. 그것은 처음부터 완벽한 설계 아래 만들어진 문자였다. 나는 한글 창제의 배경을 연구하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조선시대 세종대왕은 문자가 없는 백성들을 위해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기로 결심했다. 당시 한자는 지배층의 문자였다. 일반 백성들은 그것을 익히기 어려웠고 문자 해독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교육을 받을 기회조차 없었다. 그러나 세종대왕은 단순히 새로운 문자를 만들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는 문자를 통해 백성들이 지식을 축적하고 더 나아가 사회적 발전을 이루기를 바랐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훈민정음이라는 획기적인 문자가 탄생했다.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를 깊이 연구하면서 나는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한글은 단순히 문자 기호를 조합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발음 기관의 모양을 기반으로 설계되었다. 자음은 혀의 위치, 입술의 움직임, 성대의 진동 등을 반영해 만들어졌고,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하는 기본 요소를 조합하여 체계적으로 구성되었다. 이처럼 발음 원리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만든 문자는 세계 어디에도 없었다. 한글의 창제는 단순한 문자 발명이 아니라 문자 혁명이었다. 그리고 이 혁명은 한국이 발전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한글 덕분에 조선시대에는 문해율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다른 나라에서는 지식이 지배층의 전유물이었던 반면 한국에서는 평민들도 한글을 배우면서 기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이로 인해 한국 사회는 지식 확산 속도가 빨라졌고
이는 경제적 발전과도 직결되었다. 나는 한글이 한국의 산업화와 정보화 시대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연구하면서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다. 서구에서는 르네상스 이후로 지식혁명이 일어났고 구텐베르크의 활자 인쇄술이 이를 가속화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미 구텐베르크보다 78년이나 앞선 1377년에 금속 활자가 발명되었다. 고려시대의 직지심체요절은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본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국이 이미 오랜 세월 동안 지식을 빠르게 전파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는 증거였다. 나는 한국의 역사 속에서 금속 활자의 발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자세히 조사했다. 고려시대의 금속 활자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보를 빠르게 공유하고 학문을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 국가 전체의 지식 수준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했다. 이런 기술이 존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한국이 지식 기반 사회로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할 수 있었다. 현대사회에서 한글의 위력은 더욱 강력해졌다. 나는 여러 학자들과 인터뷰하면서 한글이 디지털 시대에 얼마나 적합한 문자 체계인지 알게 되었다. 영어는 철자와 발음이 불규칙하여 컴퓨터가 분석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그러나 한글은 철저하게 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인공지능과 자연어 처리 기술에서 최적화된 문자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로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한글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한글은 디지털 시대에도 여전히 경쟁력이 있었고 한국의 빠른 기술 발전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 한국이 IT 강국으로 성장한 이유를 한글에서 찾을 수 있었다. 나는 한글의 위력을 직접 체험해보기 위해 한국의 국립한글박물관을 방문했다. 박물관을 둘러보며 한글이 만들어진 과정과 발전 과정을 상세히 살펴보았다. 한글의 창제 원리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 동안 한글을 지키기 위해 희생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다. 일본이 한글 사용을 금지하고 강제로 일본어를 사용하도록 했을 때 한국인들은 몰래 한글을 배우고 기록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려 했다. 나는 이 과정에서 한글이 단순한 문자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한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한국인의 정신이자 정체성이었다. 그것이 있었기에 한국은 식민 지배를 겪으면서도 문화를 지켜낼 수 있었고 전쟁과 경제 위기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한국의 문해율은 현재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나는 이를 단순한 교육 시스템의 결과로만 보지 않았다. 그것은 한글이라는 뛰어난 문자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한글이 있었기에 한국은 빠르게 지식을 전파하고 교육을 확산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것이 한국이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첫 번째 핵심 요소였다. 나는 연구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다. 한국의 성공은 단순한 운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과 문화적 기반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한글이라는 문자 혁명 덕분에 한국은 빠르게 정보를 축적하고 활용할 수 있었으며 이는 경제 성장과도 직결되었다.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IT 강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도 결국 한글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한국은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까? 나는 한국이 더욱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한글이라는 강력한 도구를 가진 한국이 앞으로도 세계를 놀라게 할 것임은 분명하다. 나는 한국의 산업화 속도를 연구하면서 경이로움을 느꼈다. 전쟁으로 황폐해진 땅에서 단 40년 만에 세계 경제 강국으로 도약한 사례는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웠다. 영국의 산업혁명은 100년 이상 걸려 진행되었고 미국도 대공황과 전쟁을 거치면서 서서히 성장해왔다. 그러나 한국은 이 모든 것을 압축적으로 이루어냈다. 단순히 운이 좋았다고 설명하기엔 너무나도 치밀한 전략과 독특한 국민성이 이 기적을 뒷받침하고 있었다. 나는 한국의 경제 성장 뒤에 숨겨진 진짜 원동력을 찾기 위해 수많은 연구를 진행했고 그 중심에는 악바리 정신이 있었다. 악바리 정신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근면성실한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생존 본능이었다. 나는 이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한국의 산업화 초기 세대와 현재 기업가들을 연구했다. 그 결과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국인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한국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핵심 이유였다.
한국의 경제 발전을 연구하기 위해 나는 1950년대 이후의 경제 데이터를 분석했다. 한국 전쟁이 끝난 직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다. 국민 소득은 불과 몇백 달러 수준이었고 대부분의 도시는 폐허가 된 상태였다. 당시 국제사회는 한국이 스스로 일어설 가능성이 없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한국은 예상과 다르게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뤄냈다. 나는 한국의 급격한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몇 가지 중요한 요소를 발견했다. 우선 정부와 기업의 협력이 매우 긴밀하게 이루어졌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다. 그것은 국가가 체계적으로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 만든 전략적인 로드맵이었다. 그리고 이 로드맵을 실현하기 위해 한국인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나는 한국의 경제 성장기 동안 기업들이 어떤 방식으로 발전했는지를 조사하면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한 가지 특징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끊임없는 도전 정신이었다. 많은 나라들이 산업화 과정에서 외국 자본과 기술에 의존했지만 한국은 처음부터 자체적인 기술력을 확보하려고 노력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반도체 산업이었다. 1970년대 후반 한국은 반도체 산업에 진출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한국이 반도체 산업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미국과 일본의 선진 기업들과의 기술 격차를 좁히기 위해 연구 개발을 밤낮 없이 진행했다. 수많은 실패를 겪었지만 한국인 특유의 악바리 근성이 결국 성과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은 세계 반도체 시장의 선두주자로 자리 잡았다. 나는 한국의 스타트업 창업자들과도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들은 하나같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한 번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고 끝까지 해결책을 찾으려는 태도를 보였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성향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에 흐르는 문화적인 특징이었다. 나는 이 악바리 정신이 어디에서 기원했는지를 연구하면서 더욱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을 받아왔다. 수백 년 동안 주변 강대국들의 위협 속에서도 한국은 독립을 유지하며 문화를 지켜왔다. 이러한 역사는 자연스럽게 한국인들에게 강한 생존 본능과 도전 정신을 심어주었다. 나는 한국의 시장을 직접 조사하기 위해 새벽 시장과 중소기업 공장을 방문했다. 새벽 4시, 여전히 어둠이 깔린 서울의 도매시장에 도착했을 때 나는 한국 경제의 또 다른 모습을 목격했다. 상인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부터 일을 시작했고 시장 곳곳에서는 빠르게 물건을 정리하고 운반하는 사람들로 붐볐다. 이곳에서 만난 한 노점상 주인은 이렇게 말했다. 살기 위해선 버티는 수밖에 없어요. 무너지면 끝이니까. 이 한마디가 한국 경제 성장의 원동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이었다. 나는 또 다른 사례를 찾기 위해 한국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연구했다. 한국의 기업 문화는 매우 독특했다. 서구에서는 노동과 개인의 삶을 분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한국에서는 회사가 곧 가족이라는 개념이 강했다. 많은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단순한 월급 이상을 제공하려 했고 직원들은 회사의 성장에 적극적으로 기여했다. 이러한 문화는 기업의 생산성을 높였고 결과적으로 경제 성장에 큰 도움이 되었다. 한국의 경제 기적을 연구하면서 나는 한 가지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한국의 성공은 단순한 운이 아니었다. 그것은 철저한 노력과 악바리 정신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수많은 실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한국인의 특성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쳤고 그것이 오늘날 세계 경제를 이끄는 한국을 만든 것이다. 나는 연구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다. 한국의 경제 기적은 단순한 산업 발전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도전 정신과 끈기가 만들어낸 결과였다. 한국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계 경제를 이끌어 나갈 것이다. 악바리 정신은 단순한 생존 전략이 아니라 한국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었다. 나는 한국의 경제 성장과 기술 발전을 연구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경제적 부강과 과학기술의 발전만으로는 결코 한 나라가 세계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이었다. 강대국의 진정한 힘은 하드파워, 즉 경제력과 군사력만이 아니라 소프트 파워에서 나온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는 한국이 만들어낸 강력한 문화 소프트 파워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
나는 한류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문화 패권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한류의 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00년대 초반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 기원이 훨씬 더 깊은 곳에 뿌리내리고 있음을 발견했다. 한국 문화의 저력은 단순히 K-팝, 드라마, 영화에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수백 년 동안 축적된 한국인의 예술적 감각과 스토리텔링, 그리고 집단적 정체성이 결합한 결과였다. 한국 문화는 항상 개방적이면서도 독창적인 요소를 유지해왔다. 과거 삼국시대부터 한국은 중국, 일본과의 문화교류 속에서도 자신만의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켜왔다. 나는 이것이 오늘날 한류가 세계적 성공을 거둔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고 분석했다. 나는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히트한 이유를 연구하면서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다. 그것은 단순한 서바이벌 게임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현실과 인간의 본능적인 심리를 절묘하게 결합한 작품이었다. 단순히 화려한 액션이나 특수효과가 아니라 탄탄한 스토리와 공감할 수 있는 캐릭터가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나는 한류 콘텐츠의 강점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했다.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는 단순한 오락을 넘어 깊이 있는 감성과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한다. 한류의 또 다른 강력한 요소는 K-팝이었다. 나는 K-팝이 단순한 음악 장르가 아니라 거대한 문화 산업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전 세계적으로 BTS, 블랙핑크와 같은 그룹들이 수십억 명의 팬을 확보하며 글로벌 아이콘이 된 것은 단순한 음악적 재능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체계적인 트레이닝 시스템과 독창적인 마케팅 전략, 그리고 무엇보다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는 문화가 만들어낸 결과였다. 나는 K-팝 팬덤 문화를 연구하면서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다.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전통적인 미디어와 소셜 미디어를 완벽하게 결합하는 데 성공했다. 기존의 서구 팝스타들은 주로 방송과 음반을 중심으로 활동했지만 K-팝은 유튜브, 트위터, 인스타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팬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했다. 이를 통해 전 세계 어디에서든 한국의 아티스트들과 직접 연결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나는 이것이 K-팝의 세계적 성공을 견인한 결정적인 요소라고 분석했다. 나는 또한 한류의 경제적 효과를 조사했다. 단순히 문화 콘텐츠를 소비하는 수준이 아니라 한국의 제품과 브랜드까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었다. 한류를 통해 한국 음식, 패션, 뷰티 산업까지 함께 성장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한국 드라마에서 등장하는 화장품과 의류는 곧바로 전 세계적으로 판매가 급증하는 현상을 보였다. 나는 이것이 단순한 문화 소비가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경제적 확장이라고 판단했다. 한류의 파급력이 단순한 일시적 유행이 아님을 증명하는 사례는 더욱 많았다. 나는 유럽과 미국의 대학들이 한국어 강좌를 개설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어는 특정 학문적 연구를 위한 언어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세계 곳곳에서 배우고 싶은 언어로 자리 잡고 있었다. 나는 이것이 한국 문화가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보았다. 나는 한류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여러 전문가들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한류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했다. 한국 문화의 성공은 단순한 상업적 전략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창의성, 혁신적인 스토리텔링, 그리고 무엇보다 문화적 감수성이 결합된 결과라는 것이다. 나는 이에 전적으로 동의했다. 한국의 문화는 그 자체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세계를 매료시킨 것이었다. 나는 한류가 앞으로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지를 예측하기 위해 과거의 문화 패권을 연구했다. 19세기에는 영국이 전 세계적인 문화 강국이었다. 20세기에는 미국이 영화, 음악, 패션을 지배하며 문화 패권을 가졌다. 그리고 지금 21세기는 한국이 그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나는 이것이 단순한 개인적인 추측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와 현상을 기반으로 한 분석이라고 확신했다. 나는 연구를 마무리하며 한 가지 결론을 내렸다. 한국의 성공은 경제력과 기술 발전뿐만 아니라 강력한 문화 소프트 파워에 의해 더욱 공고해지고 있었다. 과거에는 군사력과 경제력이 국가의 영향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였지만 이제는 문화가 더 큰 힘을 발휘하는 시대가 되었다. 한국은 이미 이 새로운 시대의 패권을 잡기 시작했고 앞으로 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나는 다시 한번 질문을 던졌다. 한국은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까?
나는 확신했다. 한류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적 질서의 시작이다. 그리고 한국은 이 흐름을 선도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나는 이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제임스 교수와 데이빗 박 교수의 논쟁을 떠올렸다. 논쟁이 끝난 후 제임스 교수는 결국 이렇게 말했다. 나는 단순한 경제적 성공만 봤지만 한국의 문화적 힘과 교육 시스템을 이해하니 왜 이렇게 빠르게 성장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나는 속으로 미소 지었다. 한국의 성공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철저한 전략과 역사 속에서 축적된 문화적 저력의 결과였다. 그렇다면 앞으로 한국은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 나는 확신한다. 한국은 계속해서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다. 한국의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다.